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친서가 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좋은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북미 협상 재개에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성 관련 등 일부 상임위에만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오늘 예정대로 추경안 시정연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찰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지만 성사되기까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막판까지 한다 안 한다 반전이 거듭됐는데 그러다 결정적으로 물꼬를 트는 건 친서였습니다. 당장 판을 엎을 것 같다가도 두 정상 사이에 친서가 한 번씩 오가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친서를 보낸 걸 백악관이 공표했고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친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시각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성명을 통해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두 정상 간에는 서신 교환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에 이어 이번엔 북미 협상 사령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섰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I was reporting about a letter that was sent from President Trump to Chairman Kim. I can confirm that that letter was in fact sent.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교착 상태인 북미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데 토대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And I'm hopeful that this will provide a good foundation for us to begin to continue these important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친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근거로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도 높게 봤습니다. 이젠 북미 간 중단된 실무 협상을 시작해보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도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란의 미 정찰기 격추로 미국의 관심이 온통 이란 타격 여부에 쏠린 시점이지만 미 행정부가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 친서 공개에 맞춰 반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친서 교환으로 적어도 북미 두 정상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는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셈법 바꿔 나오라는 북한이나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 없다는 미국이나 비핵화 핵심 문제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통상 이 친서를 받아들고 한껏 기분 좋은 반응을 보였던 건 대개 트럼프 대통령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가 보내온 친서를 읽고 나서 만족스럽다, 흥미롭다 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안경을 쓴 채 한 장짜리 서한을 읽고 있는 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읽고 있는 서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 내용이 훌륭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경냐는 최고領導者동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온 시점이나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만큼 이에 대한 답신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라디오, TV 등 거의 모든 매체에 친서를 받은 사실을 비중 있게 다루는 등 북한 내 주민들에게도 관련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청와대는 앞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의 내용도 미국 측과 공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냉랭했던 북미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친서 교환이 북미 대화 동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소통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보낸 친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대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 역시 내용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도 역시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문 대통령이 밝힌 바 있습니다. 친서 내용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친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이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의견 좁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또 G20 이후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마지막 정상외교 무대에서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국회가 오늘 모처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과 관련한 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기들 빼고 이 일정을 강행하면 또 강력 대응한다고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추경 말고 다른 사안으로는 일부 상임위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그것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들어온 사건을 국정조사하라. 한국당원 수천 명이 국회에 집결했습니다. 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린 그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문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고 일각에선 특검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을 다루기 위한 선별적 국회 복귀 뜻을 밝혔습니다.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북한 선박, 그리고 붉은 수돗물, 그리고 국세청장, 검찰총장 청문회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참여하겠다는 말.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밥상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치우겠다는 도둑심보, 얌체심보, 뒤끝의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열어 정쟁만 하겠다는 뜻이냐고도 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성명 발표로 정쟁을 일삼고 어깃장만 놓으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나머지 야 3당과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시정연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까지 여야 간 막판 협상을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겨뒀지만 극적인 협상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시정연설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갈수록 더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았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선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내부가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수십 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선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변에서 피서객 2명이 갯바위에 고립됐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물놀이를 하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3시쯤엔 양양 광진해변에서 소형 레저보트가 전복돼 3명이 물에 빠졌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강원도 삼척에선 한국남부발전의 목재 펠릿 저장시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0대 협력업체 직원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부발전 측은 저장시설의 집진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력발전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울산 북구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기계 설비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품 제조 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21년 만에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복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검찰의 아버지가 지난해 사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태수 전 회장이 살아있다면 올해 96인데 검찰은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일단은 검증해보고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정태수 전 한복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로부터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객관적 자료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가 정 전 회장을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의 생사와 행적, 신분 세탁 여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이었던 영동대의 교비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심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출국했고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이 귀국하면 확정된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에 머물다 인접국인 키르기즈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사실을 파악하고 키르기즈스탄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정 전 회장의 생사와 소재에 대해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속보입니다. 다뉴브강에서 주말 사이 추가로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데 최소 사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유람선 탑승자로 신원이 확인되면 이제 남은 실종자는 2명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2명을 찾기 위해서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밤 발견된 여성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탓에 지문 채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원 확인까지는 최소 3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가된 시신은 침몰 현장에서 하류 쪽으로 30km 떨어진 체펠섬 지역에서 현지 어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허블레안 이후 인양 다음 날인 지난 12일 이후 열흘 만에 추가로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유람선 탑승자로 신원이 확인되면 실종자는 2명이 남고 사망자는 24명, 생존자는 7명이 됩니다. 다뉴브강 하류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트를 활용한 수상수색과 함께 육지에서 강변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트 접근이 힘든 지역에는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헬기는 하류 지역 국경까지 비행하며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És a budapesti rendőrfőkapitányság a keresést mindaddig folytatja, amíg reális esély van a megtalálásra. 가해 크루즈선 선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일주일에 2번 경찰에 출석해 거주 확인을 받고 있지만 소환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는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형량도 크게 높아져서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데 이어
내일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낮아집니다.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단 한 차례만 있어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검찰도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겨 사망이나 중상의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강화된 처벌로 뺑소니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검찰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고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찰도 제2윤창호법의 시행을 맞아 내일부터 2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일부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고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전 잠깐 사무실에 들러서 그때까지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 초과 수당을 더 타려고 그런 건데요. 그 모습이 취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밤 8시 30분, 주민센터의 불은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습니다. 잠시 뒤 밤 9시쯤 주민센터 공무원 5명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잠시 사무실에 머무는가 싶더니 10분도 안 돼 빠져나갑니다. 무슨 일 때문에 밤늦게 들렀는지 물었습니다. 저희가 9시까지 무인 발급 조립해요. 여기 잠겨있고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 무인 민원이랑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오른쪽 이번엔 주민들과 회의를 마친 뒤 책상 정리를 하러 왔다고 말을 바꿉니다. 숙면제하고 회의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은 바로 같이 쫓아나가잖아요. 그럼 책상 정리 못해요. 하지만 당일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한 건 3명뿐입니다. 제가 본 것만 2분이 더 계신데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셨거든요. 10분이 안 돼서. 제가 힘을 해드렸습니다. 공무원 초과 수당은 직급마다 다르지만 보통 1시간에 7,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이날 밤 사무실을 찾은 공무원 5명은 밤 9시쯤 초과 근무를 확인하는 지문을 찍고 갔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측은 주민자치회의 이후 식사 자리까지 업무의 연장이어서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회의만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식사도 같이 하거든요, 보통 주민분들하고. 그 식사 자리도 근무 일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회의에 참석했던 주민들의 말은 좀 다릅니다. 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 왜냐면 회의 끝나면 각자 가는 사람은 발표도 하고, 거기 업무 얘기는 뭐 할 것도 아닌 거고, 그냥 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죠. 구청 측은 공무원 근태를 관리 감독하지만 근무 시간과 수당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지난달 시험 가동 중에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 정지된 한빛 1호기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원안위 특별조사단은 오늘 오전 10시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 방재센터에서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는 일단 마무리가 됐고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추가 수사 여부와 기소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판도 한글이고 매장 안에서는 K-팝 음악이 나와서 누가 봐도 한국 상품 파는 한국 매장인데 가만 보면 아닌 곳들이 최근 동남아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상품 이름에 한글만 들어가도 인기라는 점을 노리고 무늬만 한국 상품들을 팔고 있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 제품들이 중국산이고 품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하노이 송금환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대형 쇼핑몰 안에 한글 간판이 걸린 매장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K-팝이 흘러나오고 한국어 설명이 적힌 상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sản phẩm Hàn Quốc tốt cho nên là tôi muốn vào đây xem sản phẩm.
얼핏 한국 제품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하노이 중심가 또 다른 매장도 한국 상점처럼 꾸며놨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제품명에 상품 뒷면에는 엉터리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상품인 것처럼 물건을 판매하는 이곳의 본사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데 현재 베트남에서만 30곳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omoso không phải quảng cáo là của Hàn Quốc mà Momoso quảng cáo là bán cái sản phẩm mang phong cách Hàn Quốc. Các bạn nhưng mà khoảng chừng 20 tuổi, 18 tuổi trở lên đó các bạn sẽ thích những cái dòng mỹ phẩm và cái nước hoa ở bên em.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만 이른바 짝퉁 한국 매장들이 100여 곳에 이릅니다. 인기 캐릭터 인형을 파는 매장은 한국 브랜드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해 국내 매장처럼 꾸며놨습니다. 하지만 국내 캐릭터를 본따거나 상표를 모방해도 뾰족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베트남 특허법은 외국에서 이미 오래 사용됐더라도 먼저 등록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으로 인식되는 짝퉁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떨어뜨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깃털에서 8가지 빛깔이 난다는 여기 보시는 팔색조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나는 천연 기념물입니다. 최근 번식기를 맞아서 팔색조들이 슬슬 우리 숲을 찾아오고 있는데 잇따라 유리창에 부딪혀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실태와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최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닥에 누워 딱딱하게 굳은 새 한 마리. 초록색 바탕에 밝은 하늘색 깃털, 꼬리에 빨간 무늬가 있는 천연기념물 204호 팔색조입니다. 지난달 경남 남해군 휴양마을센터 문 앞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유리에 부딪혀서 죽은 것 같아서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냉장실에 보관을 하고. 경남 통영시 한 자연생태공원. 지난 5일에도 팔색조 한 마리가 이 건물 유리벽에 부딪혀 희생됐습니다. 거제의 학교와 아파트, 고성군 전원주택 등 경남에서만 한 달 새 5마리나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번식기를 맞아 우리나라로 이동한 팔색조가 숲속에 지은 펜션과 전원주택 등의 유리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유리창에 숲과 나무가 반사돼 보일 경우 조류가 착각을 일으켜 충돌할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국내에서 해마다 유리창 등에 충돌사하는 야생조류는 약 800만 마리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맹금류 스티커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5곱하기10 규칙 홍보에 나섰습니다. 상하 5cm, 좌우 10cm 간격의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무늬를 유리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하로 5cm, 가로로 10cm 규격 이하로 오게 되면 새들이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도로의 경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생조류들의 유리창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이 같은 방지 대책을 전국 주요 지점에서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지난 주말 꽤 더웠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겠는데요. 경기도 가평과 광주는 오전 10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광주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이 31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볕이 꽤 따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아지는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도 불안정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 지역으로는 5에서 30mm 정도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제 장마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겠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충북과 강원 지역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빗방울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안개도 걷히면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4시간 누군가 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루게릭병 환자 등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65세가 되면 끊긴다는 겁니다.
이 중증 장애라는 게 나이 들수록 병세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나이 든 사람을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빼는 이 모순이 왜 발생한 걸까요? 홍진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호흡 근육까지 마비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서정희 씨. 몸 전체가 마비된 루게릭병 환자입니다. 산소치가 떨어지면은 이래 우리가 알람 울리거나 하면은 저녁에 이제 가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하루 20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원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대폭 줍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에선 하루 최대 4시간만 지원합니다. 간병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몇백을 들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도 2년 전 65세가 넘으면서 활동 지원 시간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남편 혼자 돌볼 수 없어 어려운 형편에도 매달 100만 원 넘는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돈이 더 들어가고 손길이 더 가는데 그냥 방치해서 옛날 가지고 고려장 시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지. 3년 전 인권위는 65세가 넘는 중증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도를 손보지 않았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지 선택만 할 수 있어도 지금의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긴 합니다.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30만 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홍순아입니다. 지금 어떤지? 대학 입시나 기업 입사 과정에서 자꾸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또 비리로 사람을 뽑는 일이 끊이질 않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차라리 이게 낫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를 면접관으로 투입하는 건데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국내 100여 개 기업이 이걸 도입했고 일부 대학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회사의 채용 면접. 그런데 면접관이 없습니다. 아래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면접관은 인공지능 AI. AI는 얼굴 68곳에 점을 찍어 미세한 표정과 색의 변화를 보며 진실성과 자신감 등을 읽어냅니다. 음색과 말의 간격을 살펴 호감도도 평가합니다. 제 성격의 장점은 타인과 쉽게 융화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쓰는 단어로 적합한 직군도 가려냅니다. 직무나 직군마다 지원자라든지 재직자분들의 역량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저희 AI의 서버에 쌓이게 되고 있고요. 고도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면접은 프로그램에 접속만 하면 돼 장소 제약도 없습니다. 편한 장소에서 이제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 좀 긴장이 약간 덜 되고 되게 표정도 풍부해지고. 회사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봤자 100명 정도밖에는 면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면접관들의 인건비 그리고 지원자들을 부르는데 필요한 비용, 기회비용이 많았어요. AI 면접을 하는 기업은 100여 곳, 1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존의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해서 거기에 있는 패턴을 판단하는 건데 인간이라는 게 뭔가 창조성, 독창성이 있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 면접이라는 게 약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일부 대학도 하반기부터 AI 면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변해야 산다. 최근 태국 사찰들에도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태국은 국민의 95%가 불교도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절에 잘 가지 않아서 사찰들이 고민 끝에 다양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찰에서 VR 공연도 하고 빈 방도 한번 와서 지내보라며 문을 활짝 열었다는데 사찰의 이유 있는 변신을 방콕 유석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불상 추위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기술로 기존 불상에 가상의 이미지를 더해 증강현실을 구현해냈습니다. 8가지 고난을 이겨낸 부처의 이야기를 비디오 아트로 표현한 공연입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해 딱딱한 교리 설명 없이 영상과 음향만 사용했습니다. ก็เรื่องเสียงเรื่องอะไรก็คือไปกับภาพหมดเลยไม่เหมือนมาอยู่ในวัดเลยค่ะเหมือนได้มาดูงานอาร์ตดีๆชิ้นหนึ่งเลยค่ะ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7차례씩 무료로 공연을 합니다. 이 사찰에서 이런 파격적인 공연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 방식으로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นี่เราก็เลยรู้สึกว่าเราอยากจะมีกิจกรรมที่ทำให้คนอยากมาวัดด้วยความสมัครใจแล้วก็รู้สึกว่าการมาวัดเนี่ยเป็นกิจกรรมที่มันสนุกแล้วก็ได้อะไรกลับไปของสำหรับเขาอะไร 방콕 시내에 있는 이 사찰은 빈방 25개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심 템플 스테이로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와 책상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젊은 학생들이 편하게 사찰을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เป็นกุฏิสงฆ์มาก่อนแต่ทีนี้พระสงฆ์มาพักหลังเราให้แยกไปฝั่งนู้นชั้น3 4เลยบ้างก็เลยปรับปรุงห้องพักปรับปรุงห้องพักเสร็จก็เลยให้แขกเข้ามาพัก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태국 사찰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1년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갑작스런 폭우로 동굴에 갇혔다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태국 소년들입니다. 일명 동굴 소년으로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동굴에 갇힌 지 꼭 1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2명의 소년들이 새 축구팀을 결성한 소식을 전하며 신임 코치와 함께 파란 새 유니폼을 들고 활짝 웃습니다. 한 뼘은 더 자란 키, 훨씬 성숙해진 모습에 지켜보는 사람들도 흐뭇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네,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물통 속에 몸을 담그고 쉴 새 없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힌두 성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것, 바로 비인데요. 6월부터 9월 사이 인도에 내리는 몬순 장맛비를 기다리는 일종의 기우제입니다. 인도는 사상 최악의 긴 가뭄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무지개 깃발을 든 사람들이 속속 몰려듭니다.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달라며 성소수자와 그 지지자들이 우크라이나 도심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웃고 걷고 춤추며 마치 축제와도 같았던 시간, 공식적인 참가자만 2,500명이 넘었습니다. 곳곳에선 충돌도 이어졌는데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렬히 항의하며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우리 한글을 자신들의 문자로 받아들인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한글을 익히고 있는 그들의 10년에 걸친 기록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유동엽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제법 능숙한 발음으로 부르는 우리 동료.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학생들입니다. 칠판에는 찌아찌아 말이 한글로 적혀 있고 책상에는 한글 이름표도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2010년부터 유일한 한국인 교사로 활동하는 정덕영 씨. 인구 6만 명의 도시에서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 씨에게 한글을 배웠습니다. 큰 도시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곳에서 저와 같이 한글 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정덕영 씨가 한글을 가르치며 찍어온 사진들. 시장 입구 간판에는 찌아찌아 말을 옮긴 한글 문구와 시장이란 말이 나란히 적혀 있고 버스 정류장 간판도 한글. 심지어 동네 이름도 한국마을입니다. 한때 국내에 관심이 줄고 지원도 끊기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민간단체가 개인 후원금을 모아 한글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 못하셔서 4년 전부터 현지 교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현지 교사, 한글 교사 양성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글자를 받아들인 지 올해로 10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은 이제 편하게 쓰고 읽을 수 있는 일상의 문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군국주의, 제국주의, 광풍에 휩싸였을 때 일본 정치인 중에서도 약자들을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찬성할 때 혼자 반대표를 냈던 그 국회의원 얘기가 신간으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죠. 바로 배우 정우성 씨인데 그의 난민 철학이 책으로 엮여 나왔습니다. 문화부 김석 팀장이 소개합니다. 동아시아를 차암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태평양 전쟁. 아직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1928년 일본 제국의회는 반정부 반천황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치안유지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모두가 대세론에 기울었는데도 끝까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단 한 명의 국회의원. 국가주의의 폭력에 맞서 한평생 약자와 소수의 편에서 싸운 시대의 양심, 야마모토 센지의 발자취를 정리했습니다. 인간다움이 짓밟히는 세상에서 끝끝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켜낸 한 고결한 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전으로 무고한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린 샤하드는 어느새 우리 사회 난민 문제의 중심에 선 이 사람. 네팔과 남수단, 레바논, 이라크, 방글라데시, 그리고 제주까지 UN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세계 각지의 난민촌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눠온 배우 정우성 씨. 그가 독자들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중심엔 사람이 있습니다. 극지연구소 소속의 동물행동학자가 5년 동안 남극으로 가며 펭귄의 생태를 면밀하게 관찰한 기록입니다. 펭귄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에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소비 행태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상당수 1인 가구는 평균보다 빠른 은퇴를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은퇴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해 2017년 기준 562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만 25세에서 59세 사이 1인 가구 2,000명을 설문한 결과 53%가 앞으로도 1인 생활을 지속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1인 생활 기간이 10년은 더 지속될 거라는 응답이 38%로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3.5%포인트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이유로는 자유롭고 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혼자 시간 짜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같이 살면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게 이제 없으니까요. 그런 데서 되게 자유로운 것 같고. 이 같은 1인 가구 증가는 곧 소비 행태 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향들이 이 사람들은 뚜렷하고 분명하고 좀 빨리 나타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1인 가구가 예상하는 은퇴 나이는 61.3세, 전체 가구 평균 64.9세보다 3.6년 빨랐습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를 위해 월 123만 원은 모아야 한다고 답하고도 실제 저축액은 월 70만 원에 그쳤습니다. 1인 가구 남성들의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었고 혼자 사는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서로 다른 고충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의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 1인 가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남성보다 높았지만 경제적 만족도는 모든 나이대에서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경북 동해안이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해 수거가 시급합니다. 유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페트병과 가스 용기에 낡은 스티로폼 부자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청소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쓰레기를 담은 포대 수십 개가 해변에 쌓입니다. 스티로폼 종류, 일회용 그릇, 과자 봉지 같은 거, 그리고 음식물 외용, 예를 들어 치킨 같은 것도 먹고도 봉지에 이어갖고 그냥 버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바다 쓰레기는 연간 15만 톤 규모. 특히 바다 쓰레기의 80% 이상은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잘 수거가 되지 않다 보니 잘게 조개져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있습니다.
지름 5mm 이하의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면서 물고기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황폐화시킵니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으로 줄이기 수거운동이 전개될 정도입니다. 그 쓰레기 발생 예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하천 말단부에 그 유입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완전 분해에 500년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는 직접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지연입니다. 하루아침에 줄줄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폐원을 걱정해야 하는 사연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 정민영 씨는 아파트 단지 안 국공립 어린이집에 4년째 아이를 맡깁니다. 정이 들 만큼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곧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할구청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맺은 5년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재위탁을 안 하겠다,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다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계약 권한을 가진 입주자 대표회의는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국공립 대신 민간 어린이집을 유치해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는 심산입니다.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혜택을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그냥 재계약하는 게 다 가는 거래요. 지금 밑에 입장에서 여러분마다 그래서요 재산세라 이런 걸 감안하면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9곳 가운데 6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공립이 이제 안 될까 봐 취소된다는 말도 있고 이러니까 많이 불안하죠. 근데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거의 어머니들 마음이실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끝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내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조치라곤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문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서류가 미제출이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부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나라의 5G 기술이 자율주행차에도 접목됐습니다. 시험 도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메라를 단 버스가 각종 장애물과 보행자를 포착한 영상을 뒤따라오는 버스에 보냅니다. 뒷버스는 미리 상황을 판단해 핸들을 스스로 움직여 경로를 바꾸거나 사고를 예방합니다. 버스 안에선 승객들이 어느 구간이 막히는지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는 5G 기술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안정적이어서 놀랐고 되게 먼 기술처럼 느껴졌는데 약간 가까이 와 있는 기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5G 기술을 자율주행차에 적용한 도로를 만들어 일반 기업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연구도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가상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했던 업체들은 실제 도로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각종 변수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실제 서울 도심에서 대중교통 신호 연계 등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승객 수송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개통 기념으로 선보인 자율주행 버스는 다음 달부터는 정기적으로 운행돼 더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5G 자율주행 시험 도로를 광주와 울산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엔 고속도로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답게 일찍부터 답답한 모습으로 정체 구간 늘어나고 있지만 마음만은 여유롭게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긴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역시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 속도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창동교 이전부터 성동교 이후까지 지체와 정체고 국회대로 도심 방면 신월 IC부터 차량 모여 영등포 구청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로는 신사 오거리와 증산역 부근에서 이따금씩 서행이지만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그 밖에 도심 쪽 종로와 을지로 일대 간간히 더딘 운행 있지만 대부분 구간 아직은 수월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 후 광화문 로터리 방향 행진으로 주변 혼잡이 예상되며 서부 간선도로 외곽 방향 양평교에서 목동교 구간의 하자 보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집배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주와 보령, 의정부에 이어 지난주엔 당진에서 또 한 명의 집배원이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9번째입니다. 잊을만 하면 전해지는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견된 인재, 방치된 인재였다는 점입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숨진 집배원 331명 가운데 과로사로 공식 추정되는 사망자만 82명인데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가 주원인입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배달 업무량은 넘치다 보니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2,745시간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1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른 새벽 출근에 밤늦게 퇴근하는 연장 근로도 비일비재합니다.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사회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노사는 정부와 함께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배원 2,000명 증원과 과로사의 주 원인 중 하나인 토요 배달제 폐지가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후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핑계로 차일피일 인력 충원을 미루고 있고 정부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초유의 집배원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원인은 명확하고 해법은 단순합니다. 노사합의대로 인력을 충원해 과로사의 근원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에서는 적자지만 금융사업에선 연 5천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수익을 우편 사업으로 돌려 인력을 충원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거나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법입니다. 당국도 철저한 근로 감독을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친서가 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좋은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북미 협상 재개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관련 등 일부 상임위에만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오늘 예정대로 추경안 시정연설을 추진합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식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찰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겠는데요. 경기도 가평과 광주에는 오전 10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광주는 한낮에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이 31도, 대구도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볕이 뜨거워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 오후에는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 지역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